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태양왕 루이 14세의 위대한 업적. 루이 14세는 1638년 9월 5일 생제르맹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출생은 기적으로 루이 13세 부부는 결혼 생활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중년이 다 된 왕후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루이 14세는 1643년 5살의 나이에 등극했고 안 도트리슈 모후가 섭정을 했는데 당시 대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마자랭 추기경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마자랭은 리슐리에가 중용을 하였는데 인종 전에 리슐리에는 루이 13세를 보좌할 사람으로 그를 추천했지만 안모후가 섭정할 때가 되어서야 그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고 명석했던 마자랭은 리슐리에의 내정 및 외교 정책을 그대로 추진했으며 왕권 강화와 유럽 재패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대권을 쥐려면 모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이것이 귀족들의 불만을 가져왔고 그 밖에도 파리 시민은 그를 낭비벽이 심하다고 싫어했습니다. 프롱드의 난 30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시기에 마자랭은 군비 마련을 위해서 세수를 확대했는데 이런 정부의 횡포는 각 계급의 분노로 이어졌고 결국 프롱드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돌팔매 놀이에서 이름을 딴 프롱드의 난은 전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왕실은 궁지에 빠졌습니다. 1648년에 파리 고등법원은 인두세를 낮추고 의회투표를 안 거친 세금을 거둘 수 없고 국왕이 파견하는 총독을 폐지하고 국왕은 법원의 동의를 거쳐야 체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마자랭은 이 제안을 바로 거절하고 법관들의 체포 명령을 내렸는데 파리 시민은 분개했고 법관들의 지휘하에 거리 항의를 하며 국왕 만세, 마자랭 사형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귀족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반마자랭 행렬에 동참했는데 모후와 마자랭은 루이 14세를 데리고 파리를 탈출했고 도피 중 그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궁핍했던 경험은 유년 시절의 루이 14세에게 군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었는데 이듬해 콩데 친왕이 군대를 모아 반란 귀족들이 점령한 파리를 포위했습니다. 반란 귀족들은 에스파냐 등지로 구원 요청을 보냈는데 외국 군대가 곧 진입한다는 소식에 파리의 일부 귀족들과 시민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마자랭을 몹시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외국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더욱 원치 않아서 모후에게 국왕의 귀환을 요청했고 모후는 무기를 버리는 자를 사면해 프롱드의 난은 끝이 났습니다. 콩데 친왕은 그 공을 인정받아 왕실의 총아가 되었는데 얼마 뒤 마자랭이 계속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이 못마땅해진 콩데 친왕은 귀족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650년 초부터 1651년 말까지 반란 귀족과 왕실의 전쟁은 계속되었으며 귀족들 사이의 알력 다툼도 계속되었는데 귀족 군대는 한 차례 파리를 점령했고 루이 14세와 모후는 다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마자랭은 다시 정권을 쥐게 되었고 혼란은 끝이 났는데 왕실은 다시 파리로 귀환했으며 두 번째 프롱드 난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국왕의 친정. 루이 14세는 성인이 된 후 친정을 시작했는데 그는 마자랭으로부터 대권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마자랭이 그동안 루이 14세 모자를 보호해준 것이 감사했고 그의 정치적 능력을 믿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마자랭에게 정사를 그대로 맡겼는데 마자랭도 국왕의 신임에 부응하기 위해 1659년에 영국과 연합해 에스파냐를 무찌르고 피레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스파냐는 프랑스에 많은 땅을 할양했고 이듬해 공주 마리 테레즈가 루이 14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1661년에 마자랭이 죽자 대신들은 국왕이 바로 새로운 재상을 뽑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국왕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접 정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은 대신들은 국왕에게 이후 누구의 지휘를 따라야 하느냐고 묻자 루이 14세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루이 14세는 제상제를 폐지하고 본인이 직접 정무를 맡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군주만이 결정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군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임무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루이 14세 시기는 프랑스 절대 군주제, 즉 절대 왕정의 전성기였는데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그것을 대표합니다. 그는 자신은 태양신처럼 위대하며 축복받은 햇빛이 유럽을 비추리라는 뜻으로 태양 도안을 왕실 상징으로 정했습니다. 프롱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루이 14세는 파리 고등법원과 삼보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1665년에 파리 고등법원은 국왕이 반포한 법령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당시 마침 사냥 중이었던 루이 14세는 소식을 들은 뒤 크게 화를 내면서 채찍을 들고 회의장으로 쫓아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가져올 불행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불만이냐? 너희는 당장 회의를 해산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귀족들의 반란도 루이 14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공포였는데 그는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파리 교외에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많은 귀족이 자신들의 영지를 떠나 베르사유 궁에 머무르도록 했으며 많은 상과 녹봉을 주었는데 귀족들은 장기간 궁에서 거주하면서 점차 영지 국민과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그들에게 실권을 줄 수 있는 직책은 주지 않아 귀족들은 점차 유희에 빠져들었고 국왕 옆에 붙어 사는 기생충으로 전락했는데 루이 14세는 이런 식으로 지방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정치 무대에서 몰아내고 중산 계급을 정부 요직으로 불러들여 직접 국무회의와 정무회의, 재정회의를 주최하고 국가 정책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처음으로 진행한 큰 사건은 부패에 찌든 재정 대신을 쫓아내는 일로 그는 이후 콜베르를 재정 총수로 임명했습니다. 콜베르는 적극적으로 재정 개혁을 추진해 부패를 혁신하고 세금을 낮추었는데 재원을 개척하고 지출을 줄여 수입을 늘리자 국가 재정은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내 수공업을 보호하고 지원했으며 보호 관세 정책과 세관 철폐를 시행하여 상업과 대외 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루이 14세와 발레. 발레는 원래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성행하던 궁중오락 활동으로 노래와 춤, 음악, 낭독, 연기가 융합된 대형 무대 예술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양국 간의 결혼이 이어지면서 발레는 프랑스로 전해졌고 프랑스의 궁중 무용과 결합하여 17세기 발레의 초기 형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당시 연기자들은 모두 남자였으며 여자 역할도 남자가 했는데 연기자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나타내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가면 발레라고도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발레를 매우 좋아했으며 직접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 젊은 시절에 한때 궁중 발레인 카산드라의 가면극에 출연하여 태양신 아폴론 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정을 시작한 후 루이 14세는 발레극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 1661년에 루이 14세는 세계 최초의 무용학교인 왕립무용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발레 인원을 양성하면서 이들이 점차 귀족 연기자를 대신했고 발레는 발전의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 여자 연기자들이 주연을 맡으면서 복장도 짧아졌고 발을 세워주는 특수한 슈즈도 등장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발레가 만들어졌습니다. 왕권과 교권의 싸움. 루이 14세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 신교도와 구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 자신의 충심은 하느님에게만 바치는 것이며 그는 인간 세계에서의 하느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속세의 교회는 당연히 왕권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673년에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모든 주교는 국왕이 임명한다고 선포하자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루이 14세는 1682년에 성직자 회의를 소집해 갈리아 주의 4개 조항을 통과시키고 왕권이 교황보다 높다는 주장을 다시 선언하고 그 선언을 지지하는 성직자를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교황은 격렬하게 반응했는데 그 선언을 무효라고 선포하고 신임 주교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1688년에 프랑스 35개 교구에 정식 주교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693년에 이르러서야 루이 14세가 자신이 임명한 주교에게 갈리아 주의 4개 조항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자 신임 교황 인노첸시오 12세는 국왕의 주교 임명을 인정했습니다. 신교도는 항상 루이 14세의 골칫거리였는데 종교 통일을 위해 그는 신교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685년에 루이 14세는 퐁텐블루 칙령을 발표하고 동시에 낭트 칙령의 철폐를 선언해 신교도의 교회는 파괴되고 국내 신교도들은 철저하게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 칙령으로 많은 신교도가 프랑스를 떠났고 그 밖에도 로마 가톨릭의 이단을 강하게 진압하여 프랑스를 순수 가톨릭 국가로 바꾸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한 태양왕 루이 14세는 영토 확장의 욕망이 매우 컸던 왕으로 재임 기간의 반 이상 동안 프랑스는 전쟁 상태에 있었는데 1665년 에스파냐에서는 국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이 어린 샤를 2세가 즉위했습니다. 에스파냐 공주 마리 테레즈가 루이 14세와 결혼할 때 양국은 마리 테레즈가 에스파냐의 계승권을 포기하고 에스파냐는 그녀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지참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지참금을 받지 않았다는 빌미로 영토를 요구했고 그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에스파냐를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막강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파냐가 네덜란드와 연맹을 맺고 영국과 스웨덴도 도왔지만 전쟁은 결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덜란드에 보복하기 위해 루이 14세는 1672년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날로 강해지는 프랑스의 위협을 느낀 영국과 프로이센, 에스파냐,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가 반프랑스 연맹을 맺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 동맹을 해체해버리고 이어서 각국 군대를 물리쳐버렸습니다. 1678년과 1679년 프랑스와 여러 국가가 체결한 네이메온 화약으로 루이 14세는 기록한 영토를 얻어냈는데 연이은 승리로 루이 14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과거 조약으로 프랑스 영토였던 곳을 조사해 수복이란 이름으로 점령 전쟁을 벌였는데 프랑스는 콧대가 높아졌고 1680년 파리 고등법원에서 정식으로 루이 14세를 대제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순풍에 돛을 단 듯 보이던 루이 14세의 행보에도 걸림돌이 생겼는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에스파냐, 스웨덴이 1686년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1688년에는 영국도 이 연맹에 가입하면서 그의 양측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아무리 강력한 프랑스라도 오랜 전쟁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1697년 양측은 네덜란드 라이스바이크에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네이메온 화약으로 점령했던 대부분 영토를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실패를 맛보고서도 여전히 유럽을 제패할 기회를 노렸는데 1700년 에스파냐 국왕 샤를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파냐 왕위는 프랑스 왕위와 겸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루이 14세의 손자 앙주 공이 에스파냐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가 필리프 5세였습니다. 다음에 루이 14세는 필리프 5세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유럽 각국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합병할 경우 정치적인 형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 분명해 각국 왕들은 불안했고 네덜란드와 영국, 오스트리아와 일부 프로이센, 제후들은 반프랑스 연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13년째가 되던 1713년 양측은 조약을 체결하고 필리프 5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북미 대륙의 일부 식민지를 영국에 할양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프랑스의 국력은 크게 쇠약해졌고 유럽에서의 프랑스의 위치도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루이 14세 시대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기로 국력이 강화되고 경제가 크게 발전했으며 문화도 번영했고 전제 군주제도 최고의 전성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전쟁으로 인력과 재력이 크게 소모되었을 뿐 아니라 국왕 본인이 만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프랑스는 급속하게 쇠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통치 후기엔 국민의 원성은 끊이질 않았고 반란이 빈번했는데 1715년, 72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나고 기울어져가는 왕조는 루이 15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엄청난 여성 편력으로 이어집니다.